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항상 기준금리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항상 기준금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사실 오늘 또 부각되기도 했던 뭐 트럼프의 압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찌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의 이 앞으로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정말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거비용 관련된 이야기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자님, 주거비용은 크게 세입자 임차비용, 이 월세와 귀속 임대료가 있다고 하던데 이 특징이 뭔지 각각 살펴주실까요? 네, 주거비용을 구분을 할 때요. 예. 예를 들어 미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전세 제도는 없고 예. 집이 없다면은 뭐 그냥 거의 100% 월세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임차를 해서 그 임차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내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도 뭐 자가 주택 비율이 뭐 좀 높아요. 한 60% 이 정도 돼서 그러면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네. 이게 이제 GDP를 계산할 때 뭐 사실 이게 많은 그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세입자 임차 비용을 이제 미국을 보면은 전체 그 우리가 CPI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지출 그 비율로 보면은 네. 월세는 한 7.75%나 8% 정도 됩니다. 근데 귀속 임대료라는 좀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27%니까 네. 거의 뭐 한 서너 배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속 임대료라는 건 뭐냐면은 집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세 안 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통계청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만약에 당신이 이 집을 그 임대를 놓는다면은 네. 얼마를 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높게 대답하는 경향이 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집은 한 달에 $1,000는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옆집이 뭐 한 $500 받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물어보면 $1,000 아니고 한 뭐 $600는 받아야 돼.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렇죠. 주변과 다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비율은 이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나 현실을 반영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연된 데이터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 비용이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37%인데요. 요게 보면은 단일 항목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식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되고요. 예. 뭐 에너지 있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6.4%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예, 다가오네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뭐냐면 귀속 임대료예요. 예. 이 36%에서 27%를 차지하니까 사실 뭐 거의 한 70% 이상을 얘가 차지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현실을 늦게 반영한다. 늦게 반영한다. 네, 지연된 데이터라는 거죠. 예. 이 집주인한테 가서 이거는 어떤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당신 집을 임대를 놓으신다면은 그렇죠. 뭘 얼마 받겠습니까? 이거 실제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데이터를 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예. 그리고 또 집주인들이 현실 인식을 하는데도 뭐 주변은 이제 뭐 내렸더라 뭐 이런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좀 거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예. 그것도 늦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항목뿐만 아니라 이전에 저희 얘기를 했을 때 비슷한 데이터끼리 봤을 때도 데이터가 좀 지연되는 것, 늦게 반영되는 것은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도 해석을 할 때 참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그런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귀속 임대료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설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특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데이터가 좀 지연돼서 반영이 된다는 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노동통계국에서 신규 세입자 임차 비용 지수, 그리고 이 모든 세입자 임차 비용 지수를 분기별로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일에 발표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지도 같이 좀 봐주실까요? 네, 여기 먼저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예. 저기 이제 파란색이 우리 CPI에서 보는 그 월세 사는 사람들의 그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2021년에 이제 쭉 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 CPI에서 이제 계산한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도 이제 그 지연된 효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신규로 지금 임차한 사람들의 사실 월세가 중요한데 예. 그거보다도 과거 것도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 지연된 그런 거거든요. 파란색인데요. 그런데 BLS에서 그래서 야 이거 하도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뭐 파월도 이제 계속 언급을 했던 거고 파월도 이제 결국에는 주거 비용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런 거에 이제 힘입어서 이제 BLS도 드디어 그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매달 신규로 이제 분기별이죠. 분기별로 신규로 그 임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그 월세를 갖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프에서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을 보시면은 변화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바로 그저께 이제 발표된 거를 보면은 이게 무려 마이너스 2.4%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 CPI를 볼 때, CPI 인플레이션을 볼 때 아주 희소식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연두색을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똑같이 BLS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예. 이거는 신규 세입자만 본 게 아니라 신규 세입자하고 기존에 있던 세입자까지 전부 다. 전체 그건데 얘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CPI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좀 낮고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CPI가 떨어지는데 이게 아주 좋은 청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CPI, 우리가 물가 지표를 계속해서 달마다 쫓게 되죠. 이 지점에서 특히 신규 세입자 임차 비용 지수, 이 점과 관련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신규 세입자 임차 비용 지수, 이걸 볼 때 또 특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전 차트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희망적이고, 예.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게 뭐 거의 37% 차지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얘가 이 선행성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CPI가 떨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BLS에서 발표하는 이제 신규 임차인 그 임차 비용 지수 이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번 분기에 12월 이제 1월 21일에 뭘 했냐면 작년 4분기 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작년 4분기에는 그 작년 이제 11월쯤이겠죠. 11월쯤에는 뭘 했냐면은 3분기 것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도 뭘 하냐면은 데이터를 수정을 해요. 이제 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걸 갖고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는데 저기 이제 진한 파란색 그걸 보면은 그때는 무려 거의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번 수정할 때 초록색 화살표 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초록색 화살표가 이제 긴 거요. 예. 그다음 이제 수정할 때 보면은 마이너스 5%가 나왔다가 플러스 3%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저렇게 급격하게 수정이 될 수 있나요? 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BLS에서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데이터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저 정도로 급격하게 네. 수정이 될 줄은.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번 것도 대략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한 1.5
이렇게 한 2.5% 위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한 거의 2.4%가 나왔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냐? 아, 이것도 플러스로 돌아갈 수도 있다.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추세라는 거죠. 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가고 뭐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보면은 이게 쭉 하락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잡히는 건 맞다. 잡히는 거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연준아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데이터를 볼 때 이런 데이터의 특성들을 면밀히 좀 감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는 김에 계속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온라인 1위 플랫폼이죠. 진로우라고 있습니다. 이 진로우에서도 임차 비용 지수를 발표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지수를 이야기했었고 민간 회사가 발표하는 임차 비용 지수거든요. 자, 이 지수는 또 어떤가요? 네, 이 지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돈 내고 하는 네. 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BLS보다도 더 정확한 네.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 역시 보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진로 회사 지수거든요. 파란색은 CPI에 나온 아까 봤던 임차 비용 지수인데요. 진로가 항상 먼저 움직여요. 마치 BLS의 새로운 신규 세입자 지수가 먼저 움직이듯이 얘도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이제 처음에 살짝 빠졌을 때 나중에 천천히 BLS 노동통계국 지수가 움직이고 이게 또 다시 급격하게 한 16%로 올라갈 때도 보면은 나중에 또 이 BLS 지수가 CPI 지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쭉 떨어져서 상당히 안정적인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같이 민간이 조사한 걸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이제 주거 비용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고 곧 머지않아 이쪽은 잡히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정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를 해봤을 때 점점 더 물가는 잡혀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일본이 정책 금리를 현재 0.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0.5%가 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내용입니다. 17년 만에 이로써 최대가 됐고요. 우에다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이 회의 결과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8월 초의 금리 인상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금리 인상도 이 증시에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정말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이 8월만큼의 충격을 좀 가져다 줄까요? 네, 금리 인상폭은 0.25%로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항상 이제 데이터를 볼 때 그 데이터 하나만 보는 것보다도 네. 맥락이라고 하죠. 주변 환경은 그때 어땠나 이런 걸 두루 같이 보는 게 예.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8월 초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당시가 저기 이제 우리 차트에서 보시면은 세로로 이렇게 쭉 사각형 아주 얇은 띠가 있는데요. 예. 빨간 분홍색이요. 그때가 바로 8월 1일에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던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요거 인상하니까 뭐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뭐 8%, 10% 마이너스 지수 자체가 그 정도 빠진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뭐 세상 이거 망하는 걸로 예. 이제 봤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며 그때 당시 시장 상황은 어땠냐? 그때 당시 시장 상황은 이미 7월 1일 한 달 전부터 일본의 엔화가 사상 최저저 그러니까 절하가 어마어마하게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1달러당
거의 165원을 향해서 치솟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7월 1일부터 엔화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엔화 이제 절상으로 간 거죠. 저기 이제 노란 그 띠를 보시면은 그 와중에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뭔가 이 거대한 모순이 이렇게 딱 이제 축적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방아쇠만 당긴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엔화 그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게 그러면서 요때 이제 그 이전부터 징조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엔화를 가지고서 그걸로 달러를 사고 예. 했던 그런 그걸로 이제 투자했던 데가 자국 환율이 올라가니까 엔화 환율이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쪽 포지션에서 손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달러를 가지고서 엔화 투자한 사람들.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 포지션 정리를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한꺼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연쇄적으로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요게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상을 하더라도 그런 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미 8월 초에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들이 청산된 물량들이 몇 명가 다 됐다. 어느 정도 됐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이 뭐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충격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고 뭐 현재 그 엔화 그 환율을 보더라도 뭐 그냥 뭐 156 이 정도 근처에서 그냥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8월 1일 같은 기준금리 인상을 네. 0.25% 했다고 그런 일들은 아마 이 시장 환경 자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매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금리 차트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저기 그 주황색 차트는 그 기준금리거든요. 예. 기준금리가 저기 제가 FOMC라고 쓴 데가 두 칸이 쭉 내려왔죠. 그러니까 0.5% 네. 인하를 한 때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10년물인데요. 두 개 같이 그리니까 10년물이 딱 FOMC 하고 인하하자마자 그때부터 쭉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거의 1.2% 정도까지 사실 10년물이 1.2% 움직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 쭉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랐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납니다. 뭐, 인플레이션 걱정? 그 다음에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재정 적자가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또,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뭐,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네. 뭐 이런 거 걱정인데, 결국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불확실성이에요.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앞에 그걸로 인해서 주거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조금 한시름 놓았는데 예. 물론 이것도 이제 이따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데요. 어쨌든 조금 한시름은 놓았는데 재정 적자 문제 네.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세 문제 요거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네. 이거 아직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은 재밌는 게 캐나다하고 멕시코 25% 그렇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럼 요 얘기 자주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멕시코와 캐나다 여기 25% 보편적 관세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게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관세의 이야기 좀 풀어볼 텐데요. 특히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멕시코잖아요. 멕시코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어떤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이 그림에서 이제 녹색 네. 차트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이 수입하는 예. 그 자동차인데요. 그 원산지예요. 멕시코가 가장 많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캐나다 하면은 자동차 회사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가 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 저 맨 밑에 있고요. 중국은 이제 직접 수출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걸로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카나다한테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멕시코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수출하고요. 캐나다는 이제 여기에 오늘은 뭐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원유를 그렇게 많이 수출합니다. 원유. 예, 원유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이게 그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뭐 그런 건데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 교역이 과거에는 완제품 중심으로 완성품 예. 중심으로 교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교역보다도 중간재 교역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 사실 대부분이 완제품보다도 중간재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워낙에 또 중간재 수출이 많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소부장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듯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교역의 이런 형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더 복잡해졌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네.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얘기 마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멕시코가 미국. 예,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개념이 뭐냐면 부가가치라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아이폰이 $1,000라고 하죠. 네. 그러면 중국이 아이폰을 $1,000에 미국에 다시 수출하잖아요. 저기 정주에 있는 팍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조립을 열심히 해서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1,000를 버나요? 아니잖아요. 네네. 중국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 애플 본사에서 뭐 앱도 만들고 뭐 어떤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메모리도 넣고 뭐도 하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뭐 LG전자의 디스플레이를 쓰기도 하고 해서 중국이 그 팍스콘 공장에서 하는 건 뭐냐면 사실상 조립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아이폰을 미국에 $1,000로 수출을 했어요. 그럼 이게 다 중국 돈이냐? 아니죠. 왜냐면은 거기 들어간 그 메모리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남는 거는 중국한테 남는 거는 100불도 안 돼요. 그게 부가가치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왜냐면은 내가 중국에 중국이 미국에 $1,000어치를 수출했는데 남는 게 100불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게 바로 부가가치인데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저 밑에 지난 세기 미국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멕시코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멕시코가 만든 부가가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해외에서 한 또 부가가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멕시코를 빼고 해외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만 딱 본 거예요. 그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무려 74%를 차지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건데. 가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멕시코 거는 빼고 멕시코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빼고 예. 이제 이건 순수히 이제 각 나라별로 부가가치를 얼마나 했느냐 그것만 이제 본 건데 네. 그 해외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74%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다 대고 25% 관세를 때린다. 그 제발 그 발등 찍는 격인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제품을 갖고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국가 간의 정치적 분쟁이 생기거나 뭐 어떤 연예인이 어떤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저쪽 정치가가 뭐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불매운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불매운동이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 제품이에요. 그럼 이게 다 미국산이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그 제품을 만들기에 그 들어간 부가가치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다. 여기저기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뭐 어떤 불매운동이 이제 그 당시에 네.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제 정치적인 불만을 해소하고 하는 데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 우리가 만든 것도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대 시대에는 아.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복잡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고 그럼 관세를 딱 때리면은 당연히 그 수입은 줄어드는데 그건 네. 사실 누구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냐? 자기 국민한테 대해서 예. 관세를 때리는 그런 역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잘 나누면 되지 않냐?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복잡하겠죠. 더 복잡해집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관세도 결국에는 이제 지난번 1기 때는 중국하고만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야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좀 굉장히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에서 음식은 한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6.4%인데요. 예. 지금 여태까지 다보스나 아니면 이전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은 에너지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해서 이 원유값을 낮춰야 된다 이런 데 꽂혀 있는데 그저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도 그중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해서 우리 농촌에 네. 지금 다 이민자라기보다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많이 있잖아요. 오셨어요. 엄청나게 예,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시골 가면 많이 느껴요. 네,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의 농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낙농업, 뭐 우유 짜고 치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자몽, 오렌지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그 불법 이민자가 예. 거의 75%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한참 수확철인데 사람들이 일터에 안 나온대요. 아하. 그러면은 이 음식 쪽에 인플레이션이 이게 좀 숨어 있는 복병이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단속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